김현정의 뉴스 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 쓴 것이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 이재만 비서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끝내 구속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거고 금고에 넣어서 관리하며 사용했다. 이런 진술도 남겼습니다. 국정원 상납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참 불길하게도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사적인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또 이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을지, 국정농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최종 결정할 최고위원회를 여는데요. 오늘도 참 뉴스가 많은 아침이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박근혜와 홍준표의 운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결정할 최고위가 오늘 오전 열리고 홍준표 대표의 운명도 거기에 달려있는 건가요? 네, 한국당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규에는 현역 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데요. 홍준표 대표는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윤리 결정으로 자동 제명됐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선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 홍 대표 입장. 그렇죠. 이에 반해서 친박계는 최고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최고위에서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출발부터 진통이 예상이 되죠. 표결 결과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의 입지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사실은 오늘 이 자유한국당 결과에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중요한 국면이고요. 네, 두 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거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네, 방송법, 공수처법 등 10여 개 입법 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야권 재편 논의 중에 연대에서 그 답을 찾는 흐름인데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에 따라서 그 추진력이 결정이 되겠죠. 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 한 명이죠. 류여의 최고위원과 인터뷰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부산 경남 시외버스 파업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을 이미 했죠. 네, 새벽 4시부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서부터미널, 경남 마산터미널, 진주터미널 오가는 1,800여 대의 시외버스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진주와 통영 등의 시내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고요. 노조는 하루 10시간 21일간 일한다면서 근로일수 단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6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예, 부산 경남 시민들은 오늘 이 상황을 체크하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창원 터널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입니다. 어제 참 그 창원 터널 앞에 교통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창원 터널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윤활유통 수십 개가 쏟아졌는데 주변 차량과 부딪히면서 불이 붙었고요. 3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윤활유통이 쏟아졌는지 또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는지 경찰이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신 분들 다 크게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 그분이 차에서 내린 후에 20초 후에 차가 폭발했답니다. 예, 그분의 그 현장 목격담 들으시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2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날씨 하나 짧게 갈까요? 네,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갤 텐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친박계는 최고위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윤리위로부터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이었는데요. 이제 그게 지난 거죠. 예. 이제 한국당은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을 최종 결정하는 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말합니다. 최고위가 보고만 받아서 방망이를 탕탕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최고위원들 가운데는 이건 의결사항이다.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고요. 만약 표결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최고위원이 총 9명인데 최근에 언론사들의 전수조사를 보면은 4대4로 찬반이 팽팽하답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은 한 사람의 최고위원이 있었죠. 바로 류여의 최고위원. 예. 그 사이에 입장을 어떻게 전했을지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의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신다면서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예. 지금 7시 40분 정도 되니까 9시부터 예.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래, 바로는 아니고 1시간쯤 네. 뒤에. 네.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났습니까? 보고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표결을 다시 하는 쪽으로 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9시 회의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 입장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요. 예. 우리 당원 당규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원 당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의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딱 헷갈리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맞을 수가 있고요. 예.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움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예. 그래도 이의 신청을 1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입장을 표명하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당원 당규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한 번쯤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입장 표명이요? 그렇죠. 그 입장 10일 표명? 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이의 신청을.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자진탈장 쪽을 하시든 어느 쪽이든 입장을 좀 표명하셨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전에 예. 좀 더 여러 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 좀 권유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당 공고를 받고 예. 10일 동안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의 신청 기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한 번만이라도. 아쉬움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의사 표명 안 하고 열흘이 그렇죠. 지났습니다. 오늘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류여의 최고위원은 표결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 부분도 저 역시 법학 류 최고위원님? 네, 안 들리십니까?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네, 법학자로서 네. 보시기에. 네,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허. 해석을 하자면 예. 간주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표결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어떤 것이 정말 법학자로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진짜 여기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애매한 답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애매모호한 규정입니다. 다시 봐도 결론 못 내리셨어요. 표결이 맞는지 그렇습니다. 보고가 맞는지.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다가 홍 대표가 이거는 대표 직권으로 볼 때 보고사안이다. 네. 보고만 받고 끝내겠다. 제명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죠. 대표께서 예.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려고 하셨다면 예. 좀 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했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분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부분을 함께 가는 모습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홍 대표가 의결사안이라는 이제 최고위원들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붙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중요해지는데 네. 이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언론사들 조사에선 4대4였어요. 네. 출당에 찬성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찬성이 홍준표, 이철우, 이종혁, 이재영. 네. 출당 반대가 정우택, 김광림, 김태흠, 이재만 최고위원. 이렇게 4대4. 네. 류여회 최고는 보류. 네. 지금은 입장 정하셨죠. 이제 뭐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오더라고요. 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우리 앵커님은 예. 제가 비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상관이실까요? 예. 하지만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예. 아 그래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뭡니까? 비처럼 눈물이 쏟아지세요? 심란하세요? 심란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희 당으로서는 중대체한 문제입니다. 예. 심란한 정도가 아니고 아쉽고 가슴 아프고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도 안타깝고 예. 이 상황까지 오게 했던 모든 정치인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원망은 생기죠.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지금 오늘 아침에 펑펑 내리는 비처럼 눈물이 쏟아지시는 거군요. 가슴이 저도 찢어집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인터뷰하기에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 갈등과 범민과 그리고 보수 우파 모두가 오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비 보면서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최종 결정 그럼 아직도 못 하신 거예요?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못 하셨어요. 결정 근데 정말 하긴 못했습니다. 표결에 붙여지면 하긴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든 기권하시려고요? 들어가서는 저는 기권하지 않습니다. 제 한 표 당연히 쓸 겁니다. 예, 하지만 예.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분은 예.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명분이나 예. 아니면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보수 우파를 위한다는 말씀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게 어떤 기득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보수 예. 우파를 위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수 우파를 위해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입장 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수 우파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입장을 잠적해 왔었고 그러니까요. 그 결과는 예. 마지막 그 장소 그 순간에 각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 예. 계신 분들이 당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더 마지막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여전히 4대 4가 맞습니까? 전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예. 저한테 정확하게 제 입장을 물어본 인터뷰 기사는 제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예. 정말 정확한 인터뷰 결과인지는 오늘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류호의 최고위원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출당 찬성의 표를 던지는 게 맞는데 네. 태극기 집회 현장 취재 나가셨다가 지지자들의 원성을 듣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폭력 사태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변하시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당 보류 쪽으로, 출당 안 된다 쪽으로 바뀐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에는 제가 친박이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친박인 적이 없었는데 친박이다라고 단정 지은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나갔던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태극기 집회에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를 나갔기 때문에 친박이다라는 기사도 잘못된 기사고요. 태극기 집회를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돌면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원의 마음도 들었었고요. 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이 부분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이렇게 계속 마무리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거기서 오려고 하는 분들 받으려면 이 인적 청산이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의원들은 5일 바른정당 의총에서 탈당 선언하고 한국당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 출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부분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사실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냐면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당으로 갔던 그분들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예.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고 당원 동지들을 어쨌거나 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과 그리고 반성도 있어야 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 조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과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명분이 맞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임을 좀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자, 그렇다면 다른 정당으로 가셨던 그분들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본인들이 아니죠.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 보수가 선을 긋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합치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통탄과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먼저 들어와야 보여라. 된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짚고 제가 인사 네. 나눌게요.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가 주장하는 통합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성도 없다고 생각했기 그래요? 때문입니다. 하하. 네, 왜 그렇게 예.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지.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드세요. 그럼요. 왜 갑자기 통합전당대회를 이야기합니까? 예. 이게 지금 류여의 네. 최고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네, 제 지도부들. 생각입니다. 본인 네, 생각. 지금 저한테 예. 질문을 하셨고 제 생각입니다. 혹시- 저로서 대답한 것이고요. 예. 그럼 남경필 지사의 생각이라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요. 네,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지금도 많이 오나요, 서울에? 네, 제가 오는 동안에는 여의도쯤 지날 때는 거의 예. 폭우가 쏟아졌고요. 어휴, 지금 예. 목동 쪽은 조금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 4시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네, 그렇게 많이 안 맑았거든요. 내렸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네, 됐군요. 제가 처음 집에서 나왔을 때 예,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강원도는요, 비가 눈으로도 바뀔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날씨 주의하시고. 이 마음이 류여의 최고위원 마음이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행간하면은 더 또 비가 내리시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비가. 예. 무슨 행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았던 2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가요? 구속이 네.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챙긴 혐의인데요. 예. 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한 12시 반경이었군요. 예. 국정원 돈 수수료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요리조리 참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핵심 측근이고 뭔가 좀 많은 게 많을 것 수많은 의혹이 같은데. 있는데 예. 어떻게 끝까지 잘 피하네 했는데 구속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을 한 상태였는데요. 예. 이게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최명성 변호사가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고리 2인방한테 한 얘기였어요? 예. 재판에 와서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했는데. 해달라 했는데. 예,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예.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받은 돈은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돈을 전달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3명 다 잘 모른다 이렇게 입을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의 사이입니다. 무슨 뭐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딱 어떻게 알아맞추셨어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예, 영화도 냉정과 나오고. 열정 사이.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이 있겠죠. 예.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어.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98년부터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충신입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었죠? 배신입니다. 배신. 맞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네.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을 가장 싫어하는 주군을 모셨던 충신들. 그러나 지금은 주군을 배신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던 윤석열 지검장. 네. 묘하게 뭔가 얽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지검장이 문고리 3인방의 입을 이 한때 충성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한 이 사람들의 입을 얼마나 더 여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치자금 게이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아, 냉정과 열정 사이,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지검장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 충성과 배신의 차이.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찌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입니다. 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들 그리셨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돈을 40억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받아 챙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놀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도 아닙니다. 최순실이란 이름만 등장하면 모든 게 비밀투성이 007 작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길가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는 007이 가방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예. 암호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보원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걸그룹 이름도 나오고요. 날씨, 메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장시호까지 모두 차명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선의료, 기치료 아줌마, 비선의사, 주사 아줌마 모든 게 비밀투성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대통령 비자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최태민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뭔가 비밀스러움? 예. 사람을 믿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은 아닐까. 아.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었고 청와대 돈조차 못 믿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당겨서 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지금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1억 원씩 받았다 매달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는 난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쓰인 곳 사용처가 나오면 우리가 더 한 번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더 비밀스러운 일이 나올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기로는 옷값이라든지 기치료, 피부과 치료 이런 것에 쓴 돈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돈일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것과 아주 연결되잖아요.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국가로부터 월급 받았습니다. 봉급 그렇죠. 받았어요. 2억 원씩 받았어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이것을 받아서 이런 뇌물, 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썼는가라는 부분이 만약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린 또 한 번 놀라 까무라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놀라지 마시고요. 틀리길 바랍니다. 이 예감이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지탱해온 논리가 뭡니까? 사적인 이익을 난 추구한 적이 단돈 없다.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없다. 거였어요. 예. 이 말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특활비로 이 논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국정원 돈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업 돈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만 물론 기업 돈은 받으면 부정한 돈이 되는 것이고 이 논리가 뭔가 맞지 않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정말 궁금한데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이었다면 네. 국정원 기조실장이 007 가방에다 현금 따발로 넣어서 빙빙 돌다가 은밀하게 전해줬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갖다 줬겠죠. 거기서부터 이게 냄새가 나는 돈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김성환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 잘 뚫고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훅뉴스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우린 BBK니 도곡동 땅 의혹이니 다스 얘기하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2부에서 함께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창원 터널 교통사고 보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 현장을 탈출한 목격자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금요일의 코너 훅뉴스에서는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8년 MB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있었는데요. 그 특검을 수사했던 특검보가 바로 뒤에 MB 소유의 영포빌딩에 입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취재한 김정훈 기자의 얘기 귀 기울여 주십시오. 화제 인터뷰에서는 이번 주말에요. 가수 김광석 씨를 추모하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가 다시 열립니다. 이 최근의 논란들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심정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가수 박학기 씨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어제 오후였죠. 경남의 창원 터널을 빠져나오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물차에는 공장 기계에 쓰는 윤활유가 실려 있었는데요. 200리터짜리 드럼통이 30개, 20리터짜리 말통, 그 약수통 같은 거 있죠. 그게 40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대를 들이받는 순간 그 통들이 날아가면서 마치 폭탄처럼 터진 겁니다. 상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9대가 그 드럼통에 맞았고 순식간에 전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이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신 한 분의 증언부터 들어보죠. 강현진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좀 진정이 되셨어요? 아직까지도 멍하고요. 정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예, 저 약간 그을리긴 했는데, 돌아가시고 크게 다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그러니까 어제 그 현장에 강현진 씨는 어느 쯤에 계셨던 거예요? 예, 저희는 그 차하고 한 터널 쪽으로 한 5m 정도 위로 있었거든요. 한 5m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얼마나 천운이었냐면요. 예. 15초에서 20초 사이인데요. 예. 그 모든 게 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올라가는데 막 꽝꽝 소리 나더라고요. 꽝꽝 소리가? 예. 기름통 그게 빵빵 하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내려오더라고요. 차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큰 드럼통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불이 붙어갖고 저희 차에 가서 꽝 부딪히는 거예요. 강 선생님이 탄 그 차에도 드럼통이 부딪혔습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순식간 저 옆에 저희 집사람 보고 내려오고 왔거든요. 내리고 나서 네. 얼마 후에 그 차는 전소됐습니까? 한 20초 후에. 그게 20초 후에. 예. 그렇게 된 거군요. 그 통이 펑펑 날아다니진 않았는데 폭탄 같았죠, 폭탄. 아이고 참. 원래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세요, 거기가? 자주 다니는 길이고, 정말 끔찍한 거는 터널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나마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 벌어진 일이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 터널이 2km가 넘는데 예. 그런 터널을 옆에 안전펜스나 이런 거 좀 해가지고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예, 그게 너무 안타깝단 말씀이세요. 예. 살아가는 국민들은 무슨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예. 안전 기본 수칙만 조금만 지켜주더라도 이렇게 큰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저도 참 많이 화가 납니다. 예. 이 놀라신 마음 진정하시고. 네. 예. 선생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창원 터널 사고 목격자입니다. 정말 941생으로 탈출하셨네요. 강현진 씨의 목격담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 큰 문제가 있었는지 좀 느껴지시죠? 도로교통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죠.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고 원인 부분인데요. 터널에서 지그재그로 터널 안에서부터 휘청거리다가 트럭이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경찰 주변에서는 일단은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에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예.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졸음운전 같은 운전자 요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 있거든요. 차량 이상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네. 문제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봤는데, 일단 운전자 요인에 무게가 실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 전매 감식을 해서 브레이크 파열 같은 건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만약에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특히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고령이긴 하지만 76세 정도면 운전을 꽤 오래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경험이 많으셔서 정신 상태가 온전한 상황이라면 차량의 이상을 주변 차량에 알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경적을 울린다거나 또는 전멸 등을 켠다거나 비상등을 켠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감지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터널부터만 이제 동영상이 감지됐는데 그 이전부터 운전자의 인적인 문제 있지 않았을까. 인지 판단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어 온 걸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어요. 근데 트럭은 사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섰습니다. 연쇄 추돌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커질 사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역시 싣고 있던 기름통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화물을 실었다면 이렇게 사고가 커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조사 중이랍니다마는 이 차에는 인화성 물질, 엔진 오일류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엔진, 그게 조금 부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은 기계에 쓰는 윤활유란 얘기도 나오고, 엔진 오일유란 얘기도 나오고. 윤활유나 다 비슷한 계통입니다. 조금 발화점이 낮은 기름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좀 섞여 있는 거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좀 조사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름류인 건 확실합니다. 기름류는 확실하고요. 다만 어제 불 붙은 걸로 봐서는 인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불이 순식간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요. 그런데 이게 200리터 드럼통이 30개 등등 해서 한 6,800리터를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6,800리터.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인화성 물질을 수송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근데 그게 적재량을 초과한 그 차가 묵지도 않고 그렇게 엉성하게 달려도 도로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한 7톤 정도 실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보기에. 근데 5톤 차량이라고 해서 5톤만 실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는 사실은 10%를 더 실을 수 있도록 5.5톤까지 실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에는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에서 대체로 5톤 화물 차량들이 한 7, 8톤은 보통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일반 화물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큰 위반을 한 겁니다. 지금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이 한 6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게 인화성 물질에 해당되고요. 이 윤활유 계통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인화성 물질 7개 중에 6번째인 그 제4석유류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6,000리터까지는 위험물 운송 차량, 위험물 운전 지정자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6,000톤까지. 근데 지금 6,800리터니까 이것은 위험물 운송 차량과 자격을 갖춘 그런 운전자가 이것을 수송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일반 화물로 수송했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화주나 운전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싸거든요. 일반 화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운행하다가 이런 일이 났고 만약에 위험물로 됐다면 결박 상태를 제대로 이제 관리하고 했을 텐데 일반 화물 운송하듯이 이런 안이한 태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추돌 사고가 나면서 이것이 쏟아져 내리면서 마치 화공 작전을 하는 것처럼 불덩이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박영훈 대표님. 커진 걸 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 결국은 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던 것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침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영훈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요새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확산이 되고 있죠. 예.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의혹들이 10년 만에 재점화된 모습인데요. 그렇죠. 2007년 대선 직후엔 특검 수사도 이어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발표된 특검 수사 결과 그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다음은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상암 DMC 단지 중 주식회사 한독 산학협동단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건축 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때도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선인의 업무 처리는 의혹과는 달리 오히려 한독에 불리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근거 없다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의혹 가운데 하나, 그 특혜 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특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불리하게 한 거더라.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네요. 사실 무근이다. 그런 말이죠. 예.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을 둘러싼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뭡니까? BBK 관련 의혹이요. BBK.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도곡동 땅, 다스. 수사검사 회유 협박에 있었고요. 예. 회유 협박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특검은 이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의혹들 가운데 지금도 BBK, 도곡동 땅, 다스 얘기는 나오지만 네. 상암 DMC 의혹은 그때 사실 무근이다 하고 다 정리가 된 걸로 우리 지금 알고 다시 떠올리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기어서 묻혀졌죠. 예. 하지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오늘 훅뉴스 주제가 바로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상암 DMC 특혜의 의혹인데요. 예. 우선 상암 DMC 조성 계획이 뭔지 2004년 당시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상암동 DMC 내 첨단 IT 컴플렉스를 조성하여 해외 유수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IT 허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4년 이때만 해도 상암동 그쪽 터가 이제 허벌판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여러분 상암동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연구시설들, 뭐 미디어 업체 이런 게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뭐가 특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실체도 없던 업체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이 얻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던 탓에 2007년 대선에 쟁점으로 부상을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한독 산학협동단지라는 곳인데 독일의 유명 대학의 컨소시엄과 함께 KGIT라는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결국 2002년 말에 연구시설 부지 2,400평 그리고 외국 기업 입주용지 2,900평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00평 더하기 2,900평을 이 한독한테 주고 한독이 이걸 이제 여기저기에 공급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 독점권을 갖는 회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 합치면 5,000평 넘는 부지를 확보한 거네요. 한독이.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업 계획서 내용은 그 사실과 달랐습니다. 2006년 4월 당시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국회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네. 법인 정관을 통해 드러난 KD위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의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이 비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프 교수를 비롯하여 수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 유명 대학 여러 곳이 참여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실제 베를린 공과대학 또 아헨 공과대학 등이 당시 보내온 서류를 저희가 봤는데요. 컨소시엄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KGIT 계획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 대학을 유치를 해가지고 좋은 연구시설을 만들고 그 연구시설로 다른 입주기업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획이 거짓이 됐던 거죠. 그래요. 더 황당한 거는요. 한독이 사업 계획서를 꾸밀 무렵에 자금력이 2억 9,5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웬만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정도 되는 뭐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DMC의 5,000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막상 사업자로 선정되자 계약금을 내고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결국 넉 달에 걸쳐서 5번 계약 체결을 미룹니다. 예, 그럼 사업 계획도 엉망, 자금력도 엉망인데 서울시는 이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지 매입 신청서를 낼 당시에 제출한 한독의 재무 비율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또 매출액 순이익률이 제로입니다. 부채 비율은 965%로 됐습니다. 부채 비율 965%, 순이익률 제로. 네. 그래서 그 서류를 보면 페이퍼 컴퍼니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죠. 서울시 DMC 담당자는 선정 이후에도 수차례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보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한독 측에는 당신네들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혹시 그 서울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공문은 몇 차례 보냈겠죠. 좀 그 자료들이 아마 부족한 게 있어서 요청한 게 한 2번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참여한다는 자료를 MOU를 체결했던 무슨 그쪽에서 참여하는 의향서라든가 이런 걸 좀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서울시 실무자는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우려 속에서도 땅을 분양받고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나오는 건데요. 사업자 선정권은 서울시 DMC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위원장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는 특히 한독의 능력에 논란이 일자 직접 서울시 실무진 또 한독 측 관계자와 함께 독일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 거잖아요.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 네. 그럼 주의 깊게 보겠다는 건데 그럼 문제점을 보고도 묵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자금력과 사업 계획 또 이에 대한 실무진의 거듭된 문제 제기 그런데도 금싸라기 땅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게 됐는데 서울시 과장이나 국장급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였겠느냐 이런 얘기여서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죠. 독일까지 가서 그럼 뭘 보고 온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 보고 왔다고 하는데도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는 거는 그럼 이거는 보고도 못 본 척했다거나 뭔가 눈 감고 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떠올릴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한독이 이익을 가져갔습니까? 이 사업으로? 한독이 외국 기업 입주 용지라는 지정 용도도 무시했고요. 그런 채로 오피스텔을 지었고 1,685억 원의 분양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 대학들과 손잡고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대학들과 손잡고 연구단지 만든다는 건 완전히 그냥 물거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 과정 전후에 불거졌던 의혹들, 우려들 다 현실화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는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죠?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죠. 당선인은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당선인이나 서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사 이모 씨는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감리 완료 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인정되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2억 9천만 원 들여가지고 1,600억 넘는 수익을 냈는데 이거를 허용해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 누구에게도 비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뇌물이 간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사실무근, 무혐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검 결과가 곧이어서 몇 달 뒤에 뒤집어졌습니다. 여론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긴 했지만요. 서울시 DMC 사업기획팀장이 한독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거죠. 그러니까 DMC 사업기획팀장이면 이제 팀장급 하나가 3천만 원 받은 혐의로? 최소한 그 정도의 뇌물 수수가 드러난 것이죠. 그럼 일단 서울시 누구에게도 금품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는 깨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독과 서울시 사이 검은 돈 거래에
꼬리가 일단 밟힌 겁니다. 예. 또 처음부터 뒷돈 수수 의심을 품은 당시 야당은요. 고발장에서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가면서 한독의 자금 200억 원 정도가 증발됐다. 이를 수사해달라 했지만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독의 자금 200억 원. 아까 자본력은 한 3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후에 뭐 분양 수익을 걷어들인 그 자금 가운데. 그것 가운데 뇌물수수 사실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밖에 안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팀 관계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당시에는 40일이었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다 부족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좌 추적으로 그 뇌물 수사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을 계속 진행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이 저희 계좌 추적이 진행이 좀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상암 DN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경준이 그거 아니었나요? BBK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게 주가 됐고. BBK 사건에 모든 이목이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사실 이 특검은 뭐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부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치 않았다 이런 말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부실을 넘어서요. 이번 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특검팀 인사의 부적절한 행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보요? 특검팀에서 상암 DMC 건 저희가 말씀드린 상암 DMC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했던 것이 이상인 특검보였는데요. 특검이 끝나자마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연 것이 바로 서초동 영포빌딩이었습니다. 영포빌딩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곳인데요. 현재는 청계재단 소유죠. 그렇죠. 거기죠. 특검 수사를 마친 이 변호사가 수사 대상자 소유 건물에 들어앉은 겁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이듬해인 2009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던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서 KBS의 이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이상인 변호사의 해명을 들으려고 사무실도 찾고 전화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왕미양 윤리이사의 지적을 한번 들어보시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자기가 아무리 거기에서 소신껏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행보가 거기 자기가 조사를 했던 피조사자잖아요. 그 피조사자였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런 거 이어진 거 보면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또 반론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조사를 하던 수사를 하던 그 대상자가 소유한 건물에 임대를 받아 들어갔다.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 되는 거네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연이면 우연이라고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접촉이 안 됐어요. 네네. 참 상암 DMC의 특혜 분양. 이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 특검의 수사 결과도 잘 납득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 특검부의 행보도 찜찜하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암 DMC 특혜 의혹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측은 지금이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최재성 전 의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계약 설립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없는데 그렇게 부풀리고 그리고 결국은 오피스텔 분양으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그런데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죠. 실무자 실수나 뭐 이런 걸로 간주하기가 어렵고 계획적으로 했다고 봐요. 시장 결제 아니에요, 시장 결제. 하여튼 우리는 그 MB 주도하에 MB가 결제하고 MB 주변이 움직여서 그걸 했다고 보는 거지. 청산해야 할 적폐가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김정은의 훅뉴스에서 들여다본 이 상암 DMC 특혜 의혹. 참 오랜만에 듣는 건데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잊혀져야 될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다시 한번 가려봐야 될 필요가 있죠. 상암 DMC 의혹을 오늘 훅뉴스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올리면서 김정은 기자와 인사 나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9757님, 그 입주 후에 임대료는 잘 냈는지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안준수님, 와, 놀랍네요. 저런 특검이었다면은
당시 BBK 특검은 제대로 일을 했는지도 궁금한다. 예,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 오늘 훅뉴스 반응이 뜨겁습니다. 좀 큰 사안이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MB의 의혹을 조사했던 특검의 특검보가 해산한 후에 MB네 빌딩으로 입주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연이라기엔 참 기막힌 우연. 그 우연도 참 어제 뭐 취재하는 과정에 옆에서 좀 쳐다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좀 문제가 크고요. 그러게요. 삼성 특검도 조준홍 삼성 특검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자, 요 이야기 오늘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훅뉴스 먼저 들으셨고 Y뉴스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MBC, KBS 파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어제가 60일, 오늘이 61일째거든요. 예. MBC는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 안과 해임 건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그렇죠. 정상화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KBS는 여전히 구여권 추천 인사들이 이사진 다수를 차지하면서 정상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MBC와 KBS가 지금 이제 상황이 갈리고 있어요. MBC는 풀리는데 KBS는 왜 안 풀리나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오늘 Y뉴스. 네. MBC는 이제 풀리는데 KBS는 왜 안 풀리나. 네. 일단 MBC는 풀리는 거 확실합니까? 늦어도 11월 중순 전에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통과됐잖아요. 어제 통과됐어요. 예, 그리고 이완기 이사가 이제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박문진이 이사 해임 건의안을 곧바로 방통위에 보냈으니까 방통위가 고영주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면은 고전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예, 일단 그렇게 되면은 11월 어제 이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11월 1일 제출이 됐습니다. 예, 예. 11월 1일인데 여기에 7일 전에는 통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사들에게. 그러면 11월 8일에 임시 이사를 열 수 있습니다. 열어서 해임안 통과. 11월 8일 날 통과되면은 노조는 김장겸 해임안이 뭐 이제 가결되면은 곧바로 복귀할 예정이니까 11월 8일 아니면은 11월 10일 지금 뭐 야권 이사 3명이 해외 출장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요. 11월 8일 내지는 10일 정도면은 그 MBC는 그렇죠. 그게 먼저 뭐 노조 다시 복귀 투표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는 MBC 파업 사태는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MBC는 여러분 풀려가고 있습니다. 풀렸습니다. 네. 근데 KBS 어떻게 되는 거예요? KBS는 아직도 실마리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KBS 이사인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언제 KBS 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냐 했더만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예상도 안 된다. 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 KBS 파업 사태 해결 전망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해결 전망이 그러니까 기미가 지금으로선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KBS 노조 측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일단 그래도 뭐 이제 나름대로 물밑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구여권 이사 7명 중 1명이 사퇴를 하면서 이사진 구성이 이제 7대4에서 6대5로 바뀌었잖아요. 어제 조용환 변호사가 이사로 선임이 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방통위가 임명을 하면 되는데 야권 성향의 6명 중 한두 명이 지금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야권 성향이라는 건 지금 야권이니까 구여권. 예, 그렇습니다. 전 정부에서 여권이었던 성향의 이사들. KBS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일부 이사들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은 오뚜기처럼 흔들리는 척하다가 바로 서고 흔들리는 척하다가 바로 서고 하면서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인호 이사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그래요. 고대영 사장이 동계올림픽의 중계 차질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그런 나오고. 소문도 나오고. 예. 그러면 지금 11월 3일이죠. 네. 11월 안에 어떻게 해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서중 이사는 파업이 2달이 넘었고 방송 파행도 심하다면서 늦어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는 결말을 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KBS 국장급 관계자도 11월 안에는 파업이 끝나야 한다.
저건 뭐 다들 10일 안에는 끝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풀지는 아직 바로 그 부분이죠. 네. 전망은 지금 해주셨어요. 네. 참 어렵다. 11월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왜요? 왜 KBS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MBC와 KBS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그동안의 행적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MBC 사장과 KBS 사장의 행적이 다르다? 이게 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공영방송이 망가진 게 MBC가 훨씬 더 망가졌고 KBS는 덜 망가졌다 정도의 차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정도의 차이. 예. 그리고 고대영 사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 도청 의혹 사건에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사 중이죠. 또 보도 무마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2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임기를 다 채우거나 빨라도 내년 8월 이사진이 교체될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요걸 이대로 둘 거냐? 아니면 KBS 이사 이제 6명 중에 1명이 그만둬서 이사진이 6대5에서 다시 이제 5대5. 5대6으로 바뀌게 되면은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다시 뭐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저는 이런 좀 말로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은 좀 KBS, MBC의 차이, 요 문제 때문에 아직 KBS는 덜 풀리고 있는, 덜 망가졌기 때문에 더 늦게 풀리는 뭐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덜 망가졌기 때문에 더디 정상화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 지금 KBS 상황은 그런 상황.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권 기자. 지금 지난해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 발의했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 162명 이름으로 발의를 했죠. 내용이 뭐였죠, 그게? 핵심 내용은 현재 KBS 이사가 여7, 야4, 7대 4잖아요. MBC는 6대 3이거든요. 이 구도를 7대 6으로 하고 사장 선출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야권도 찬성을 해야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야권의 힘을 방송사 사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힘을 더 키워주자라는 방송법 개정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당신들이 주장했던 그거 지금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되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당신은 이제 미방이었는데 회의 한 번 못 열도록 했습니다. 여당이던 시절에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누가 낸 안대로 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좀 약간 중립적인 이제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니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그 법은 인공호흡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안이 아니고 공영방송이 망가져가는데 겨우 숨만 쉴 수 있도록 이제 대안을 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임시 대안이었지 그게 뭐 확실한 대안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거 말고. 예, 그렇습니다. KBS 관계자도 지난해 야3당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종속이다. 7대 6이 되면 여야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7대 6이냐 7대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킬 방안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서 했던 게 언론개혁, 재벌개혁, 뭐 검찰개혁, 정치개혁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시민의 요구를 담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라. 찾아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송가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쌀쌀한 요즘 날씨하고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죠. 고 김광석 씨. 이번 주말이면요. 고 김광석 씨를 추모하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가수 김광석 씨와 잘 친했던 동료들이 김광석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꾸준히 이어왔었던 건데 최근에 이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 논란 크게 일면서 사실은 콘서트 잠깐 쉬었고요. 이제 다시 여는 겁니다. 아마도 이 논란의 와중에 여는 공연은 그 느낌이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고 김광석 씨의 참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가수 박학기 씨 만나보죠. 박학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연 준비는 잘 돼가세요? 네, 뭐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 공연이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꾸준히 좋아해 주셨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찾아오시는 본인이 좋아했다가 그 다음은 이제 뭐 조카 그렇죠. 더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와서도 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연이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슬픔을 안는 공연이었다면 추모라는 느낌의 공연이었다면 언젠가부터는 이게 또 하나의 그냥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축제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즐겁게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음악만 집중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로 몇 년째예요? 사실 첫 추모 공연은 김광석 씨가 떠났던 1996년 1월 6일 날 떠났잖아요. 49제에 맞춰서 49제 때 저희가 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연을 했죠. 추모 공연을 했던 게 그게 첫 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정말 눈물의 공연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공연을 여러 가지 상황도 그 당시는 뭐 지금 이상으로 복잡했었고 여러 가지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2008년도에 이 공연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됐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그 서혜순 씨가 모든 민항인으로서 초상권이나 공연에 관한 것들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모사업회라고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추모사업회에서 하는 공연에 한해서는 그 서혜순 씨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석 씨와 관련된 뮤지컬이니 이제 다른 음반이니 다른 저작권은 다 서혜순 씨 몫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적어도 이 추모사업회에서 하는 공연,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만큼은 서혜순 씨와는 관련이 없는 이런 것으로 2008년도에 판결이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지금 8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공연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 김광석 재단을 만들겠다는 저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석 재단. 공익을 위한 김광석의 음악이 오랫동안 쓰여지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출연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5억이라고 저희가 이제 듣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꼬박꼬박 모으고 계시는 거고 지금 얼마나 모으셨어요? 4억 900. 넘으니까 4억 1천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4억 1천만 원.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공연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쭐게요. 지난 10월에 경찰 조사 받으러 출석했던 서혜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하고 그 주변의 친구분들, 김광석 씨 친구분들이 추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아둔 돈이 1억 5천만 원 뿐이라고 들었다. 나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고 그 돈을 심지어 서연이한테 가져다 준 적도 없다. 근데 왜 돈이 그거밖에 1억 5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은지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추모 사업 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기자들 앞에서 하고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그 추모 사업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걸 접하고 굉장히 좀 서운해졌어요. 첫 번째로 1억 5천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는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바쳤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었고 또 그거를 서혜순 씨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 전에 좀 정확히 할 것이 그러니까 이 추모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서혜순 씨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아무 관련도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직접 제가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서혜순 씨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없는 거고 그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공연 시작하고 한 2년쯤 됐을 때는 그랬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출연진과 전 스텝이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연 관계자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비도 필요할 거고 거기서 스태프들 먹는 식비도 필요할 거고 대관료도 필요할 거고 공연이란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가장 감사한 거는 이 출연진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모든 출연진들이 자신의 몸값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연이 가능한 거였고요. 가수 출연료는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거마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이제 곧
5억의 고지가 바로 그러네요.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스스로도 좀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인데 1억 5천 말고 나머지는 어디로 샜느냐. 심지어 우리 딸 서연이한테는 한 푼도 전달된 적이 없는데 왜 그거밖에 안 남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연이한테는 거기서도 저희가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이 돈이 2014년도에 저희 김민기 선배님께서 서현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현이 안부를 물어보고 안부를 물어보니까 이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뭐 공부하고 그래서 자주 멀리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2014년에 2014년. 그래 지금 이미 지금 밝혀진 걸로는 서연이가 죽은 시점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기금에서 300만 원을 전달하셨어요. 2014년에 서연이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면서 전달을 했다고요? 그 정도 나오면 서예순 씨가 서연이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답니까? 네, 전혀 듣지 못했고, 이 모든 것들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좀 검증이 된 이야기, 확실한 이야기,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김광석 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광석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 최소한 김광석 추모 사업회를 이름을 가지고 김광석 계단이 만들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1차 목표로 간다. 그래서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음악의 한 아이콘으로 다시 평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고 있는데. 근데 박학기 씨. 갑자기 드는 생각이. 도대체 김광석이라는 친구는 뭐길래, 이 동료들에게 뭐길래 그렇게 우리는 꼭 김광석을 기리는 사업을 못해도 10년은 해야 된다. 적자를 봐가면서도 이 공연을 꾸려야 된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저 역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석이 음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친구의 음악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목 꺾어지는 곳마다 마치 이게 몫을 잘 알고 펴놓은 노점상처럼 꼭 한 번씩은 거치게 되는 내 나이 30이 됐을 때 30쯤을 보게 되고 내 아들이 내 남자친구가 내 동생이 군대를 갈 때는 이등병의 편지가 가고 그렇죠. 이등병의 편지. 음악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떠나갔지만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너무 많은 물음표를 남기고 갔고 어떤 정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한이 너무도 많은 죽음이어서 너무도 미스테리가 많은 죽음. 이대로 친구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심정은.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그 친구 이름이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요. 김광석이란 이름이 지금 여러 뉴스들로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 공방 보면서 지금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예순 씨가 사실은 그 얘기도 했어요. 나는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이게 망자하고 이혼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서예순 씨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혼하겠다 이 얘기 들으면서 팬들이나 동료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혼해 주길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특히 그게 무슨 말씀? 진짜로 이혼하기 원하면 이혼이 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본인이 김광석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싫고 그런 남편 그렇게 생각을 이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남편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지금 다른 뭔가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작권도 사회 환원을 하든 김광석이나 또는 서연이 이름을 위해서 쓰이는 공익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또 누구나 김광석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에게 저작권 때문에 공연을 못 만들고 틀지 못하지 않도록 그걸 풀어주는 것이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닐까. 친구들 모이면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 들어오는 그 수입들도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는군요. 그걸로 다른 삶을 사는 건 옳지 않죠. 참 그리고
또 추가로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네요. 이 김민기 선생님께서 꼭 전달해 달라고 말씀. 김민기 씨가 뭡니까? 그동안 저희끼리 또 굉장히 그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여러 곳에서 김광석의 작사 작곡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공연에서 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 쪽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저희 공연에서 김광석 작사 작곡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왜냐하면 그 저작권은 이제 서예순 씨한테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민기 선배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너희 마음은 알고 나도 너희만큼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인간사의 조그만 감정으로 김광석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저희 큐시트를 지난주에 수정을 했습니다. 김광석 씨 작사 작곡 노래는 빼려다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가 사실 이 공연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거 빼려고 하다가 다시 나오셨군요. 그런 것 때문에 김광석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정성 들여서 김광석의 노래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4일이죠. 전주 공연 있고요. 12월 9일에는 광주 공연 있고 내년에도 이 공연은 이어집니다. 그 추모 공연에 힘 실어주시고 더 성황리에 저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학기 씨.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전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광석 다시 부르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수죠. 박학기 씨였습니다. 김광석 씨 노래가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아침. 지금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반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도 들렸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우리 앵커님은 제가 비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상관이실까요? 하지만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뭡니까? 비처럼 눈물이 쏟아지세요? 심란하세요? 심란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희 당으로서는 중대체한 문제입니다. 심란한 정도가 아니고 아쉽고 가슴 아프고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도 안타깝고 이 상황까지 오게 했던 모든 정치인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원망은 생기죠.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지금 오늘 아침에 펑펑 내리는 비처럼 눈물이 쏟아지시는 거군요. 가슴이 저도 찢어집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인터뷰하기에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도 갈등과 범민과 그리고 보수 우파 모두가 오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비 보면서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최종 결정 그럼 아직도 못 하신 거예요?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못하셨어요. 결정 근데 못했습니다. 표결에 붙여지면 하긴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든. 기권하시려고요? 저는 기권하지 않습니다. 제 한 표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분은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를 위한다는 말씀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게 어떤 기득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를 위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수 우파를 위해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입장 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수 우파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입장을 산적해 왔었고 그 결과는 마지막 그 장소 그 순간에 각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당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더 마지막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여전히 4대4가 맞습니까? 전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저한테 정확하게 제 입장을 물어본 인터뷰 기사는 제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정말 정확한 인터뷰 결과인지는 오늘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류호의 최고위원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출당 찬성의 표를 던지는 게 맞는데 태극기 집회 현장 취재 나가셨다가 지지자들의 원성을 듣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폭력 사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변하시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당 보류 쪽으로, 출당 안 된다 쪽으로 바뀐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에는 제가 친박이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친박인 적이 없었는데 친박이다라고 단정 지은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나갔던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태극기 집회에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를 나갔기 때문에 친박이다라는 기사도 잘못된 기사고요. 태극기 집회를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돌면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원의 마음도 들었었고요. 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이 부분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된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이렇게 계속 마무리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거기서 오려고 하는 분들 받으려면 이 인적 청산이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의원들은 5일 바른정당 의총에서 탈당 선언하고 한국당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 출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부분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사실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냐면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으로 갔던 그분들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예.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고 당원 동지들을 어쨌거나 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과 그리고 반성도 있어야 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 조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과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명분이 맞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임을 좀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자, 그렇다면 바른정당으로 가셨던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네.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을 가장 싫어하는 주군을 모셨던 충신들. 그러나 지금은 주군을 배신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던 윤석열 지검장. 네. 뭔가 묘하게 뭔가 얽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지검장이 문고리 3인방의 입을 이 한때 충성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한 이 사람들의 입을 얼마나 더 여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치자금 게이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지검장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충성과 배신의 차이.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찌 보면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입니다. 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들 그리셨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렇죠. 뭐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돈을 40억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받아 챙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놀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도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면 모든 게 비밀투성이 007 작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길가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는 007 가방이 007이 가방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암호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보원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걸그룹 이름도 나오고요. 날씨, 메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장시호까지 모두 차명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선의료, 기치료 아줌마, 비선의사, 주사 아줌마 모든 게 비밀투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 비자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최태민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뭔가 비밀스러움? 사람을 믿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었고 청와대 돈조차 못 믿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당겨서 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지금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1억 원씩 받았다 매달까지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는 난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쓰인 곳 사용처가 나오면 우리가 더 한 번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더 비밀스러운 일이 나올지 지금 이제 경찰이 뭐 수사하고 있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기로는 옷값이라든지 기치료, 피부과 치료 이런 것에 쓴 돈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돈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국가로부터 월급 받았습니다. 봉급 그렇죠. 받았어요. 2억 원씩 받았어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이것을 받아서 이런 뇌물, 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썼는가라는 부분이 만약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린 또 한 번 놀라 까무라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놀라지 마시고요. 틀리길 바랍니다. 이 예감이요. 마지막 네.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지탱해온 논리가 뭡니까? 사적인 이익을 난 추구한 적이 단돈 없다.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거였어요. 예, 예. 이 말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특활비로 이 논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국정원 돈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업 돈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만 물론 기업 돈은 받으면 부정한 돈이 되는 것이고 이 논리가 뭔가 맞지 않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정말 궁금한데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이었다면 네.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이 007 가방에다 현금 따발로 넣어서 빙빙 돌다가 은밀하게 전해줬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갖다 줬겠죠. 거기서부터 이게 냄새가 나는 돈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 잘 뚫고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 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 쓴 것이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 이재만 비서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끝내 구속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거고 금고에 넣어서 관리하며 사용했다. 이런 진술도 남겼습니다. 국정원 상납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참 불길하게도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사적인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또 이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을지 국정농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최종 결정할 최고위원회를 여는데요. 오늘도 참 뉴스가 많은 아침이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박근혜와 홍준표의 운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결정할 최고위가 오늘 오전 열리고 홍준표 대표의 운명도 거기에 달려있는 건가요? 네, 한국당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규에는 현역 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데요. 홍준표 대표는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윤리 결정으로 자동 제명됐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선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 홍 대표 입장. 그렇죠. 이에 반해서 친박계는 최고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최고위에서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출발부터 진통이 예상이 되죠. 표결 결과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의 입지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사실은 오늘 이 자유한국당 결과에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중요한 국면이고요. 네, 두 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거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네. 방송법, 공수처법 등 10여 개 입법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야권 재편 논의 중에
연대에서 그 답을 찾는 흐름인데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에 따라서 그 추진력이 결정이 되겠죠. 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 한 명이죠. 류여의 최고위원과 인터뷰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부산 경남 시외버스 파업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을 이미 했죠. 네, 새벽 4시부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서부터미널, 경남 마산터미널, 진주터미널로 오가는 1,800여 대의 시외버스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진주와 통영 등의 시내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고요. 노조는 하루 10시간 21일간 일한다면서 근로일수 단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6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예, 부산 경남 시민들은 오늘 이 상황을 체크하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창원터널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입니다. 어제 참 그 창원터널 앞에 교통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창원터널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윤활유통 수십 개가 쏟아졌는데 주변 차량과 부딪히면서 불이 붙었고요. 3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윤활유통이 쏟아졌는지 또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는지 경찰이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신 분들 다 크게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 그분이 차에서 내린 후에 20초 후에 차가 폭발했답니다. 예, 그분의 그 현장 목격담 들으시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2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날씨 하나 짧게 갈까요? 네,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갤 텐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친박계는 최고위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윤리위로부터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이었는데요. 이제 그게 지난 거죠. 예. 이제 한국당은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을 최종 결정하는 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말합니다. 최고위가 보고만 받아서 방망이를 탕탕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최고위원들 가운데는 이건 의결사항이다.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고요. 만약 표결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최고위원이 총 9명인데 최근에 언론사들의 전수조사를 보면은 4대4로 찬반이 팽팽하답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은 한 사람의 최고위원이 있었죠. 바로 류여의 최고위원. 예. 그 사이에 입장을 어떻게 전했을지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의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신다면서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예. 지금 7시 40분 정도 되니까 9시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래, 바로는 아니고 1시간쯤 뒤에. 네.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났습니까? 보고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표결을 다시 하는 쪽으로 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9시 회의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 입장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 당원 당규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원 당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의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딱 헷갈리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맞을 수가 있고요.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움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이의 신청을 1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입장을 표명하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당원 당규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한 번쯤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입장 표명이요? 그렇죠. 그 입장 10일 표명 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이의 신청을.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자진 탈당 쪽을 하시든 어느 쪽이든 입장을 좀 표명하셨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전에 좀 더 여러 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 좀 권유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당 공고를 받고 10일 동안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의 신청 기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의사 표명 안 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유여해 최고위원은 표결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 부분도 저 역시 유 최고위원님? 네, 안 들리십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예, 법학자로서 보시기에. 네,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간주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표결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어떤 것이 정말 법학자로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기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애매한 답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애매모호한 규정입니다. 다시 봐도 결론 못 내리셨어요. 표결이 맞는지 보고가 맞는지.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다가 홍 대표가 이거는 대표 직권으로 볼 때 보고 사안이다. 보고만 받고 끝내겠다. 제명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죠. 대표께서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려고 하셨다면 좀 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했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분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부분을 함께 가는 모습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홍 대표가 의결사안이라는 이제 최고위원들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붙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언론사들 조사에선 4대4였어요. 출당에 찬성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찬성이 홍준표, 이철우, 이종혁, 이재영. 출당 반대가 정우택, 김광림, 김태흠, 이재만 최고위원 이렇게 4대4. 유여해 최고는 보류. 지금은 입장 정하셨죠. 이제 뭐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분들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가 선을 긋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합치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통탄과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제가 인사 나눌게요.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가 주장하는 통합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성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지.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드세요? 그럼요. 왜 갑자기 통합전당대회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류여해 최고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제 생각입니다. 본인의 지금 저한테 질문하셨고 제 생각입니다. 저로서 대답한 것이고요. 그럼 남경필 지사의 생각이라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짧게요.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지금도 많이 오나요, 서울에? 네, 제가 오는 동안에는 여의도쯤 지날 때는 거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금 목동 쪽은 조금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 4시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그렇게 많이 안 내렸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제가 처음 집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강원도는요, 비가 눈으로도 바뀔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주의하시고 이 마음이 류여해 최고위원 마음이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행간하면은 더 또 비가 내리시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비가 무슨 행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았던 2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가요? 구속이 네.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챙긴 혐의인데요. 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12시 반경이었군요. 국정원 돈 수수료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요리조리 참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핵심 측근이고 좀 많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잘 피하네 했는데 구속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최명성 변호사가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고리 2인방한테 한 얘기였어요? 예. 재판에 와서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했는데. 해달라 했는데. 예,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받은 돈은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돈을 전달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3명 다 잘 모른다 이렇게 입을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의 사이입니다. 무슨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딱 어떻게 알아맞추셨어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이 있겠죠.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98년부터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충신입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었죠? 배신입니다. 배신. 맞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